공평한 미래가 오겠나 싶긴 하거든요. 저희는 기억을 잃으면 본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누리는 미래조차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기억이라고 다를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복제 인간과 인간은 차이가 없냐? 없대요, 정말. 생물학적으로는. 예. 그러면 인간은 복제 인간과 어떤 부분에 차별화가 될 수 있냐? 이제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예민한 분이라면 찾아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피디님이 의도하셨다면 대단한 소름 돋았어요. 영수가 방금 말씀하신 기억에도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매기는 오한과 반대로 영수는 삶의 소소한 기억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팔고 싶지 않은 기억이 생겼어요라는 그 말이 참 예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주인공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4사람인데 그렇죠. 기억도 주인공이 아닐까 5번째 주인공이 기억이 아닐까라는 네네네. 생각도 했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쓸 때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냥 제 자신이 급급했고 네. 그래서 뭐 빨리 어디서 복제인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쓰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복제인간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인간은 뭐지라고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간은 결국 기억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쓸 즈음에 실제로 그 기흥땡 되게 대기업에서 영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그때 그 영생의 방법이 뭐였냐면 실제로 메모리 기억을 다 데이터화해서 젊은 몸에 넣는 게 어떤 영생의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말이 되는 게 저희는 기억을 잃으면 본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래에 고립된 사회가 될수록 이 기억에 대한 값어치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다루게 된 거죠, 일단은. 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게 됐고 뭐 의도치 않게 SF 사실 뭐 곰탕도 영수와 영수도 아주 정통 사이파이 SF라고 하기는 힘든데 정말 잘 쓰시는 SF 작가님들에 비하면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SF라고 할까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앞날을 좀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좀 불안하긴 해요. 저는 좀 불안하고 우울하긴 한데 어쨌든 과연 공평한 미래가 오겠나 싶긴 하거든요. 되게 좀 빈부격차가 더 심할 것 같고 갈수록 심해질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누리는 미래조차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기억이라고 다를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하지만 결국은 기억조차도 풍요로운 사람과 그러니까 박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억이어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복제 인간이 없잖아요. 저희 인생에. 네. 혼자 살 때. 제가 이야기를 쓰면 속상했던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짜도 결국 자기 인생을 설득하고 스스로 설득하고 구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좀 절망스럽긴 했어요. 뭐 방법이 없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 수 없는 기억이 뭐여야 될까라는 답은 좀 빨리 얻긴 했어요. 그게 좀 속상하긴 했지만 그럼 팔 수 없는 기억은 그거밖에 없겠다. 그게 뭔지까지 얘기하면 너무 네, 책을 또 구매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팔 수 없는 기억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표현을 쓴 이유는 비싼 기억 이런 워딩이 아니라 팔 수 없는 기억이 생긴 거죠. 네, 그 기억은 그런 유의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가져서 삶을 지탱하는 기억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제 주인공 영수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인생을 좀 거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큰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이루면 다음 스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뭉쳐서 생각한단 말이죠, 인생을. 근데 영수가 그게 아니라 점점 자기 방에 음악 같은 이제 제로 영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소소한 것들의 맞아요, 그 맞아요. 기억들에 대해서 네.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결국 제가 생각한 것도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면 저도 되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데 자칫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떤 성공일 거라는 생각하는 게 좀 저는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최선을 다해야 후회 없는 건 맞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는 끝난다라는 거지 그게 꼭 큰 성공은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사실 사회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빡빡해지니까 인생이 그랬을 때 결국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회도 보면은 근무하는 기억도 없잖아요. 맞아요. 회사를 가긴 하는데 일하는 기억 없는 이런 다닌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럼 계속 망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 미디어가 되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타인의 일상이 이제 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좋은데 계속 자기의 일상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타인의 일상을 보는 거에서 그 어떤 도파민을 받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거야말로 저는 망각일 것 같아요. 아, 그게 기억의 망각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도파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뭐 매일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어쨌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속상하게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잘 없고 애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뭐 그러다 보면 근데 많아요. 되게 찾아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고 인생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않으면 되게 가져갈 만한 기억이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집 밖을 나가서 날씨가 좋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노력하죠. 그런데 그거를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네. 날씨가 좋다라는 걸 단톡방에 써요. 네. 거의 별 대답이 없긴 하죠. 그래도 저는 날씨가 좋다라는 얘기를 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뭐 좋은 하루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고 일테면 뭐 여름에 빨래를 널었는데 냄새 없이 잘 말랐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럼 또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대단할 거 없어도 자기 일상에서의 기억들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그거의 가치를 평가해야 그걸 좋은 기억이라고 가져가야지 결국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네. 감독님이 이 질문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하루는 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가을에 사과가 이제 열매가 돼서 떨어지면 그 씨앗을 심잖아. 근데 그 씨앗을 심어서 다음 해에 또 사과가 나오면 작년의 사과랑 올해 사과랑 같은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유전자가 같으니까 같은 사과지 했더니 그러면 1년이라는 게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야, 내 아들. 근데 감독님은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아들 자랑을 하신다는 미안합니다.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근데 네. 너무 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되게 간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도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걸 쓸 때 복제인간 연구하시는 연구원을 만나서 복제인간 연구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분야의 연구원을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복제인간과 인간은 차이가 없냐? 없대요 정말 생물학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같은 복제인간이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바람이나 맞이하는 햇살 같은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다른 복제인간 생각하거든요. 다른 삶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사과처럼 이거를 피디님이 의도하셨다면 대단한 아들분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이야기 꼭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걸 보겠죠. 편집 안 나가면. 자, 다음 질문인데요. 네. 제가 중간에 빠뜨린 질문이 없나 한번 살펴보고요. 아,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 앞에 네. 서두에서도 잠깐 밝히긴 하셨는데요. 이 소설에는 쉼표로만 된 문장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네네네네. 많습니다. 만약에 영화였다면 뭐 그 인물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소설 속에서는 오로지 그 쉼표만 있고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네네. 이 쉼표를 찍을 때 어떤 의도 또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이제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쉼표에 대해서 저와 그 아르떼의 편집자분과 되게 진지하게 여러 번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쓴 초고 원고에는 쉼표가 훨씬 많았어요. 지금보다요? 네네. 그거를 아르떼 편집자님이 네. 대폭 축소한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많은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서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마침표가 많으면 안 되겠는데 다시 또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많이 바꾼 거의 일부를 다시 쉼표로 바꾸고 그걸 보냈는데 편집자님이 본인도 쉼표에 동화가 되면서 다시 그 부분 일부분을 또 쉼표로 바꾸고 이 과정을 한 서너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탄생한 쉼표가 아니다라는 점을 네. 먼저 밝히고 일단 아마 제가 어쨌든 영상적 일로 이 창작이라는 거를 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편집에 대한 호흡이 좀 있긴 합니다. 같은 감독들은 이거를 이 장면을 이 컷을 어느 정도까지 홀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리듬과 호흡감을 되게 중시 여기는데 연출에서는 그걸 제가 글 쓸 때도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장면은 길게 보여줘야겠다는 문장을 많이 쓰고 예를 들면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호흡이다. 그럼 짧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리듬감을 만드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무거운 주제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영수 또 기특, 우환도 이야기의 분량에 비해서 좀 감정이 많다고 해야 될까?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듬감을 살리면서 아까 정확히 표현하신 것처럼 배우였으면 연기로 보여줬을 그 모먼트, 그 상황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고자 일단 쉼표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좀 편하게 읽었으면 싶은 마음에 약간 들려주듯이 하려면 만약에 제가 실제로 피디님께 말씀을 전하면은 이만큼은 한 번에 얘기할 것 같은데 책은 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좀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말하듯이 중간중간에 자를 때만 쉼표를 넣고 전체 문장을 이만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의 쉼표의 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영수 캐릭터가 많이 좀 머뭇거리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좀 쉼표가 많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쉼표가 이렇게 큰 일이었나라는 거를 편집자님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진짜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쉼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의도한 바가 다. 네, 나름대로 정말 허투루 찍은 쉼표는 없었고요. 정말 다. 편집자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미리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래요? 저도 책을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대화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팀장님께서 대화가 됐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을 넣을까 뺄까 많이 고민하다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장 때문에 좀 그 뭐죠? 조미료를 가미하면 진짜 며칠 못 잔 것 같긴 해요. 이 한 문장 때문에? 그거를 뺄까 넣을까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영화로 치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찍게 되는 컷이 있는 것처럼
확정된 컷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이거 찍기 위해 쓴다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책을 쓸 때도 나 이 문장을 쓰려고 쓴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화가 됐다긴 했어요. 와.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그 아르떼 마케팅 팀이랑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이 책의 뒷면에 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리 긴 이야기여도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어도 네 이야기라면 내가 들어줄게. 혼잣말이 될 일 없게. 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아르테에서 이걸 뒤에 실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서 보다가 너무 소름 돋았는데 왜냐하면 결국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거는 네 사연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건데 많은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연이 없잖아요. 근데도 듣겠다라는 게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혼잣말이 대화가 되는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은 영수의 혼잣말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영수의 대화로 끝난단 말이죠. 영수가 그러니까 그 갭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마지막 장면을 정확히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됐다라는 대화의 주고받음이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 말기. 아니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마지막에 가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영수가 말하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로 치면 한 20분 전에, 한 15분 정도 전에 엄청난 하이라이트와 에너지 과잉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캐치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분위기에 너무 압도되어 있을 잘 읽었다면, 잘 따라왔다면, 네,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까지 캐치하기 힘들고 지금 갑자기 영수가 바닷길을 달리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걸 통으로 빼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이게 좀 무리순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지금 소설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있고 저는 그게 추세라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시대가 왔다면. 근데 저는 여전히 소설이 가지는 문장이 가지는 힘이 그 모호함을 담았다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문장의 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화가 됐다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왜 저 문장을 뺄까 말까를 고민을 했냐면 사실 저 문장이 없어도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대화가 된 상황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연이 될까봐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마디였지만 부연이 되는 사족이 되는 걸 제가 정말 또 못 참기 때문에 며칠을 정말 고민했고 여러 번 편집자님께 여쭤봤는데 편집자님이 넣는 걸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저는 그것 때문에 썼으니까 네. 저 문장 때문에 썼으니까 그래서 네, 엄청 고민했죠. 요즘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시청자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게 참 많잖아요. 저 이 소설도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독자들이 뭐 이건 이렇게 해석해고 저렇게 해석해주고 막 그런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제발 좀. 네. 제가 이제 2번을 읽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또 읽다가 좁은 곳이 수두룩해요. 명문장 제조기라는 별명이 또 있잖아요. 누가요? 감독님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장 또는 이제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다시 또 읽으니까 야 이건 꼭 이게 서랍에 넣고 싶은 메모해 두고 싶은 그런 문장. 근데 되게 그냥 막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편집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만약에 스포일러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오한이 자기가 편집한 기억일 경우에 자기만의 표식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가수 이름이 우소화잖아요. 네네. 이게 우소화가 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좀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네. 그 원래 너무 넣고 싶은 가수분이 있었어요. 네. 그 가수분의 이름만 들어도 제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톤을 일부분 채울 수 있는 가수분이셔가지고 하고 네, 싶었는데 안 됐고 그 네이밍은 그 사실 제가 그냥 정말 지어낸 이름이지만 되게 예민한 분이라면 그리고 정말 여기서 나이가 나와야 되나? 어쨌든 뭐 저희 또래 분들이라면 네. 뭔가 20대 후반 이상이라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노래를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래서 좀 그 느낌이 너무 나면은 또 이제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 몇 번 바꿨어요 그 이름도 네. 처음에는 누가 와도 그 이름이 떠올릴 수 있게 했다가 네. 그것도 부담드릴 것 같아서 떠올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시 그 이름을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좀 비슷하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최대한 이제 피해가 안 가면서도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소화가 됐어요. 이것도 독자님들의 추리와 네, 댓글을 아마 맡기는 걸로. 찾아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좀 찾으면 좋겠네요. 뭐 경품이라도 하나 해야 경품 될까요? 뭐.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수에 대한 캐릭터를 설명하실 때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이제 반복되는 설명이 있어요. 묘사가 착하진 않지만 모질지 않은 영수.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한 사람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모질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못했고, 그렇죠. 모질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못했고,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참 모순적인 성격이면서도 좀 이제 그래서 그 표현을 줄곧 이렇게 사용하신 의미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좀 감사한 질문이긴 한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어떤 작가로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제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복제이기 때문에 너무 동일한데 그러면 인간은 복제인간과 어떤 부분에 차별화가 될 수 있냐 이제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대요. 실제로는 없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해서 다 뭐 더 낫다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떤 사람은 악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작가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종이 인간의 정보 데이터를 베이스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AI나 또 앞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종보다는 저는 모질지 않았으면 싶은 게 이제 제 바람이었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그게 뭐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래도 인간성이라는 게 그게 좀 모질지 않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의 어떤 복제인간 차별화 될 수 있는 인간성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영수를 그렇게 잡고 이야기를 쓰니까 좀 훨씬 설득력이 생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엔딩이 스포일러에서 말씀을 너무 중요한 스포일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네. 그런 흐름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미덕의 인간성이 제 바람은 뭐 모질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흐름이 가능하고 그게 좀 저는 좋았었어요. 그게 저는 좀 그래서 그런 표현이 중요하긴 했습니다. 네. 저는 김다울이라는 네. 인물을 만날 때 그 장면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소설 전체에 참 좋은 문장과 장면들이 많지만 약간은 이런 긴장감을 좀 내려놓는 장면이었거든요. 뭐냐면 이 주인공들이 김다울이 수화를 하니까 네네. 수화를 배우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김다울과 대화하기 네네. 위해서. 그때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김다울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리죠. 네네네. 그래서 사고로 네. 수화로 대화를 하는 네.
친구인데 들을 수는 있지만 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그렇죠. 네. 그때 이 주인공들이 김다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김다울의 말을 배우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김다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들은 이제와 반가운 순간이 되었다. 근데 왜 이 문장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냐면요.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세계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처음 부딪혔을 때는 절대 동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라면 이렇게 서로 기다리면서 언어를 배우는 이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장면이 참 예쁘게 보여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지금 저도 되게 감사한 게 저도 이제 이해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PD님 말씀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고립되지 않으려면 소통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은 타인의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다 자기 언어로 왜 너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라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속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다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쓴다는 이유로 되게 쉽게 생각하죠. 네. 그냥 한국어 쓰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우를 통해서 그런 디테일까지 잡기는 힘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포괄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런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했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아예 다른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매개가 다른 캐릭터가 나오면 제가 좀 이 전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또 PD님이 짚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예, 이거 정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탕을 제가 10만 부 나와가지고 거기 그걸 써달라 해가지고 네. 서문 뭐 하여튼 쓰는데 소문 그런 말 쓴 적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가가 무슨 일을 하냐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하기로는 오해받을 줄 알면서 계속 이해를 바라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본의 바운더리 안에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오해를 감내하겠다라는 거고 그래도 사실 이해받고 싶죠. 아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긴 혼잣말을 쓰는 거겠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해의 순간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보지. 근데 이제 이런 걸 짚어서 이해해 주시면 이제 오늘은 막 신나죠. 제가 잘한 이게 또 거군요. 엄청 이제 좋은 기억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네. 작가님께서도 참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체를 만든 창작자이시긴 한데 그래도 독자들에게 하나 참 애정을 가진 장면이다라고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와, 뭐가 있을까? 너무 많아서 또 선택하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냥 많다. 뭐 그죠, 많을 수도 있죠.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그냥 만약에 이거가 너무 순조롭게 어떤 진행이 있어서 영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찾느라 고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도 아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일 것 같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해도연도 있고 영수도 있고 기특도 있겠죠. 근데 그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영수를 보는 기특의 감정과 또 방에서 창으로 보는 해도연의 감정과
또 그 영수를 보는 그 영수의 마음이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관망하고 있는 오한의 욕심도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나무를 여러 번 표현하게 될 텐데 극 중에서 그 여러 번을 다 그때는 뭐 운 좋으면 관객들이 있겠죠. 그러면 관객들한테 다르게 다가갈 거니까 이제 그게 제일 기대되고. 네. 어디서 찾지? 이거. 나중에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야, 저 장면 감독님 찾느라고 장소 찾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겠구나. 네, 그러면 다행이죠. 더럽게 못 찾았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걸 찾았어 하필 막 이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 네. 감독님. 네. 작가의 말에서 독자님들께 이렇게 얘기하셔요. 삶이랑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여행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독자들께 왜 그런 이야기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그런 말을 또 작가의 말에 따로 써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자기 인생을 누가 인생 여행하듯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바람인 거죠. 그냥 뭐라고 할까? 제가 최근에 40 읽어야 되는 쇼펜하우어를 50에 읽긴 했는데 그때도 읽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집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에 읽었는데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되게 시간을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연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시간대니까 돌이켜보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최대한 삶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혼자 살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근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있는 본인을 탓하고 뭐 때문이야? 탓도 하고 네. 그리고 미래에 있는 저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부담을 덜고 살아가는 게 어차피 늘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힘든 순간이 오면 최대한 스스로를 활용해서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캐긴 하지만 좀 부캐처럼 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도 그 제로 영수가 본인이 계속 인간인 줄 알다가 복제 인간인 걸 깨닫는 순간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 이건 나한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담은 엄청 줄죠. 그거를 이야기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좀 부담을 덜고 본캐지만 부캐처럼 어떻게든 한 사람을 잘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독님께서는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떤 질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독으로서 어떤 책임감,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봅시다. 일상의 삶에도 소중함을 알고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가장 잘 담긴 작품이 오늘 이 영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그 큰바위 얼굴 보고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했는데 자기인 줄은 몰랐다가 어느 날 되면 자기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은 독자들께 또는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해줄 수 있는 바람을 갖고 계셨다가 어느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진짜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되고 힘을 주는 분이 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진짜 너무 이제 과하게 얘기하신 거고 그 얘기 중에서 머리가 크다는 것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여튼 머리 큰 바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재밌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책도 그렇습니다. 웃음과 눈물, 재미와 사유가 함께하는 김영탁 감독님의 SF 소설. 장르는 디스토피아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감독님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금바이 얼굴은 꼭 넣어야 될까요? 넣어주십시오. 네. 네. 그거는 뭐 팩트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